빗줄기가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번쩍이는 넌사인들이 빗물에 반사되어 흐릿한 무지개처럼 일렁였다. 최고급 한우 전문점 명인의 VIP 룸에 앉아있던 김준호는 젓가락으로 차돌박이 한 점을 집어들었다. 그의 날렵하고 단정한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고독한 기운이 맴돌았다.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거대 IT 기업 미래테크의 젊은 CEO로서 업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깊게 드리워 있었다. 그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가져다 준 것은 끝없는 고독뿐이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멀리서 낮게 울렸다. 그때였다. 식당의 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리더니 빗물에 흠뻑 젖은 누렁이 한 마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직원들이 허둥지둥 개를 쫓아내려 했지만 녀석은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일직선으로 준우가 앉은 VIP 룸을 향해 달려들었다. 뿅뿅뿅뿅뿅뿅. 개는 준우의 테이블 앞까지 다가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짖는 개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 같았다. 준우는 불쾌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직원들이 연신 사과하며 개를 붙잡으려 했지만 녀석은 준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마치 그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지배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다. 준우는 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단순히 먹이를 구하는 떠돌이개의 그것과는 달랐다. 깊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눈빛 속에서 어렴풋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은 오래된 기억의 조각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녀석의 털은 비에 젖어 엉망이었고 온몸에서는 개 특유의 냄새와 함께 흙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준우는 묘하게도 역겹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녀석의 간절한 외침에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다. 명명명. 개는 짖음을 멈추지 않았다. 테이블에 놓인 그의 냅킨을 툭툭 건드리기도 했다. 그 몸짓에서 기묘한 친밀감을 느낀 준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그 순간 개의 목덜미에 무언가 작게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희미한 은빛 금속 조각이었다. 너무 작아서 얼핏 봐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잠깐, 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배인과 직원들은 일제히 멈칫했다. 그냥 두세요.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준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개를 제지하는 것을 멈췄다. 개는 준우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준우를 향해 4번 짧게 짖었다. 멍멍멍멍. 마치 어떤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정확히 4번이었다. 그 4번의 짖음은 준우의 뇌리를 강타했다. 아련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애썼다. 분명 어디선가 들었던 소리였다. 아주 오래전 잊고 살았던 어떤 순간에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목덜미에 있던 은색 조각은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였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똑같았다. 자신이 어린 시절 소중한 친구와 나눠 가졌던 바로 그 펜던트 조각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순간 준우의 머릿속에 과거의 파편들이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박혔다. 보육권, 따뜻했던 친구의 손, 그리고 늘 자신들을 졸졸 따라다니던 작고 하얀 강아지 한 마리. 그 강아지의 이름은 구름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의 끔찍한 화재.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던 그날 밤의 악몽.
명계는 준우의 손등을 핥았다. 그 따뜻한 촉감에 준우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제야 준우는 개에게서 어린 시절의 구름과 흡사한 분위기를 느꼈다. 혹시, 설마 준우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지갑을 열어 최고급 한우 값보다 훨씬 많은 현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 개,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지배인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손님, 이 녀석은 떠돌이개입니다. 위생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준우는 개의 목덜미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개는 그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만족스러운 듯 작게 낑낑거렸다. 그의 손끝에 닿는 개의 털에서 잇고 있던 온기가 느껴졌다. 이 녀석은 그냥 떠돌이개가 아닙니다. 나에게 중요한 존재 같군요. 그는 개를 품에 안고 식당을 나섰다. 빗줄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준우는 더 이상 비를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이 개는 누구인가? 왜 하필 자신에게 짖었는가? 그리고 이 펜던트는 대체 무엇인가?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과거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준우는 개를 깨끗하게 씻기고 먹이를 주었다. 개는 허겁지겁 사료를 먹어치웠다. 준우는 개의 목에 걸린 별 모양 펜던트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녹이 슬어 흐릿했지만 분명히 자신이 어릴 적 친구 민준이와 나눠 가졌던 우정의 별 펜던트와 똑같았다. 자신은 그날 이후로 펜던트를 잃어버렸었다. 민준이와 구름이 사라진 그 끔찍한 화재 속에서 준우는 개에게 실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펜던트의 은빛 조각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실버는 준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침대에 누워서도 실버는 그의 발치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준우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실버의 존재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을 끊임없이 불러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 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갔다. 보육권, 사랑의 집. 고아였던 준우에게 그곳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지옥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민준이가 있었다. 자신보다 1살 어렸지만 늘 형처럼 듬직했던 민준이. 그리고 민준이가 몰래 키우던 하얀 강아지 구름이. 그들은 언제나 셋이 함께였다. 민준이는 준우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구름이는 그들의 비밀 친구였다. 구름이는 민준이를 특히 잘 따랐고 민준이가 위험에 처할 때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지저댔다. 민준이는 구름이가 아주 특별한 개라고 늘 자랑했었다. 구름이는 말을 알아들어. 그리고 우리 비밀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야. 그리고 그날 밤 끔찍한 화재가 보육권을 덮쳤다. 준우는 민준이와 구름이를 찾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뜨거운 불길과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준우는 홀로 남겨졌다. 민준이와 구름이는 영원히 사라졌다. 준우는 그 기억을 봉인한 채 살았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하지만 실버는 그 봉인을 깨뜨렸다. 실버의 눈빛, 4번의 짖음, 그리고 목에 걸린 펜던트.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했다. 실버가 정말 구름이일까 하지만 구름이는 그날 화재로 죽었을 터였다. 살아남았다 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의 눈앞에 민준이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밝게 웃던 민준이,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던 민준이,
그리고 불길 속에서 사라지던 민준이. 고통스러운 기억이 다시 살아나자 준우는 견디기 힘들었다. 실버는 준우의 복잡한 감정을 아는 듯 그의 옆에 바싹 다가붙어 몸을 비볐다. 준우는 실버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이 개가 정말 구름이라면, 그리고 구름이가 아직 살아있다면,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버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다음 날 아침, 준우는 실버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섰다. 실버는 익숙한 듯 준우의 곁에서 발걸음을 맞췄다. 그의 주위에는 항상 비서와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지만 실버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듯한 고요함을 느꼈다. 준우는 자신의 삶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감정적으로는 메말라 있었다는 것을 실버를 통해 비로소 깨달았다. 실버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한 오래된 건물 앞에서 킁킁거렸다. 준우는 그곳이 예전에 보유권이 있던 자리임을 직감했다. 지금은 고급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지만 건물 한 귀퉁이에는 낡은 벽돌 건물 일부가 남아 있었다. 실버는 그곳을 향해 다시 한번 4번 짖었다. 멍멍멍멍. 준우는 얼어붙었다. 이 개는 정말로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뛰었다. 수십 년간 덮어두었던 끔찍한 진실이 이제 막 그 베일을 걷어내려 하고 있었다. 실버는 마치 자신에게 길을 안내하는 듯 낡은 건물 안쪽으로 몸을 돌렸다. 준우는 망설임 없이 실버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잊고 싶었던, 그러나 반드시 마주해야 할 과거가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복도는 이제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에는 낙서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준우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과거의 유령들이 속삭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실버는 그의 앞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이따금 짧게 짖으며 준우를 안내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기억을 더듬는 사람과 같았다. 준우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실버의 펜던트, 4번의 짖음, 그리고 이 폐허가 된 보유권. 이 모든 것이 그를 잊고 싶었던 악몽의 밤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죄어오는 고통을 느꼈다. 과거의 그림자가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왔다. 실버는 한 교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칠판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낙서들이 남아있었다. 준우는 이곳이 자신과 민준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장난쳤던 교실임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실버는 갑자기 교실 한쪽 벽을 발로 긁기 시작했다. 녀석의 행동은 다급했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으려는 듯했다. 실버, 왜 그래? 준우는 걔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실버는 긁는 것을 멈추고 준우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했다. 준우는 실버가 가리키는 벽을 살펴보았다. 겉으로는 평범한 벽이었지만 실버가 긁은 부분에는 희미하게 덧칠한 흔적이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 한 것처럼 그 순간 준우의 뇌리에 섬광처럼 하나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민준이가 자신에게 속삭이던 목소리. 형아, 우리만의 비밀 장소를 만들자. 아무도 모르게 소중한 보물을 숨겨놓는 거야. 민준이는 늘 작은 비밀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 장소는 늘 변덕스러웠지만 마지막 비밀 장소는 이 교실 어딘가였다. 준우는 손으로 벽을 더듬었다.
덧칠된 부분의 석고가 미묘하게 다른 것을 느꼈다. 망설임 없이 벽을 강하게 밀었다. 낡은 벽은 예상외로 쉽게 부서졌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빈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실버는 실망한 듯 작게 낑낑거렸다. 아무것도 없잖아. 준우는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실버는 포기하지 않았다. 녀석은 빈 공간 안쪽을 더 깊이 킁킁거리더니 날카로운 발톱으로 안쪽 벽을 다시 한번 긁기 시작했다.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또 다른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이중으로 숨겨진 비밀 장소였다. 그곳에는 낡고 녹슨 양철 상자가 놓여 있었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쓰인 일기장, 그리고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준우와 민준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발치에는 작고 하얀 강아지, 구름이가 활짝 웃는 얼굴로 서 있었다. 사진을 본 순간 준우는 자신이 품에 안고 온 실버가 바로 그 구름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실버는 사진 속의 구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세월의 흔적과 성숙함이 더해졌을 뿐이었다. 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구름아, 구름이었구나. 실버는 그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준우의 눈물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오랜 기다림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준우는 일기장을 펼쳤다. 민준이의 글씨였다. 일기장에는 어린 민준이의 순수한 생각들과 준우 형에 대한 애정, 그리고 구름이와 함께한 소소한 일상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장은 달랐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진 마지막 기록은 그날 밤의 공포를 생생하게 담고 있었다. 밤에 낯선 아저씨들이 왔어. 불이 났고 다들 도망쳤어. 형아를 찾았지만 형아는 없었어. 구름이가 날 끌고 도망쳤어. 아저씨들이 우릴 쫓아왔어. 너무 무서워. 구름아, 형아를 꼭 찾아줘. 난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 형아가 이걸 꼭 찾아주면 좋겠다. 우리가 숨겨둔 이 상자, 글씨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준우는 손이 떨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민준이는 화재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행방불명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낯선 아저씨들이 있었다. 그리고 접혀있던 작은 종이. 준우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지도 한 장이 그려져 있었다. 아주 허술하고 단순한 지도였지만 민준이의 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보였다. 지도 한쪽에는 작은 글씨로 희망보육원이라고 쓰여 있었고, 또 다른 곳에는 큰 산 너머 절이라는 글씨와 함께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희망보육원 큰 산 너머 절. 준우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살던 보육원은 사랑의 집비였다. 희망보육원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큰 산 너머 절은 준우는 실버를 품에 안았다. 실버는 준우의 품에서 편안한 듯 눈을 감았다. 녀석은 어린 시절의 구름이가 맞았다. 그리고 녀석은 민준이가 남긴 흔적을 찾아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실버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민준이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자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단서였다. 보육원을 나와 준우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비서에게 과거 보육원 사랑의 집 화재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또한 희망보육원이라는 이름의 보육원이 과거에 존재했는지 여부와 주변에 큰 산 너머
절이 어떤 곳인지도 알아보도록 했다. 며칠 밤낮으로 준우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자료를 파헤쳤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덮었던 두꺼운 장막을 걷어내려 애썼다. 보육권 화재 사건은 당시 단순한 실화로 처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다. 사고 발생 전 보육권 부지 매각을 두고 여러 건설사가 경쟁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화재 직후 한 중소건설사가 그 부지를 헐값에 매입했다는 기록. 그 중소건설사의 이름은 대호건설이었다. 대호건설. 준우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현재 미래테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이자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한 대기업 명성그룹의 전신이었다. 명성그룹의 회장은 강대호. 그는 잔인하고 냉철한 사업가로 악명이 높았다. 준우는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중년의 강대호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준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대호가 이 모든 것의 배우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이 떠올랐다. 그는 민준이의 일기장에 적힌 낯선 아저씨들이라는 구절과 강대호의 얼굴을 연결시켰다. 그는 보육권 화재 당시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폈다. 사망자 명단에는 민준이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눈에 띄었다. 실종 처리 후 사망 간주. 준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민준이는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 희망은 꺼져가던 준우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다. 실버는 준우의 불안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서재 바닥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준우는 실버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이게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자신에게 돌아온 기적이었다. 그리고 민준이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준우는 비서가 찾아온 희망 보육권과 큰 산 너머 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다. 희망 보육권은 당시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큰 산 너머 절은 실제 존재하는 곳이었다. 서울 외곽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청룡사라는 작은 암자였다. 그곳은 속세와 단절된 채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준우는 민준이의 지도가 단순한 낙서가 아님을 깨달았다. 민준이는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어딘가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경로를 실버를 통해 자신에게 알리려 했던 것이다. 실버가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던 준우는 문득 피로가 몰려왔다. 그는 책상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잠결에 그는 다시 어린 시절의 악몽을 꾸었다. 붉은 불길이 하늘을 집어삼키고 연기가 목을 조여왔다. 민준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형아, 도망쳐.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구름이가 자신의 다리를 물고 어딘가로 끌어당겼다. 준우는 필사적으로 민준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불길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민준이는 구름이와 함께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준우는 홀로 남겨졌다. 깨어나자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의 베개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옆을 보니 실버가 그의 발치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준우는 실버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다. 실버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실버의 눈빛, 민준이의 일기창, 그리고 강대호라는 이름. 이 모든 것이 그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진실에 대한 갈망이 들끓었다.
김준호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강대호가 이 모든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낼 것이다. 실버와 함께 그는 잊혀진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준호는 그날부터 과거의 그림자를 쫓는 탐정으로 변모했다. 그의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업가적 면모 뒤에 숨겨져 있던 끈질김과 집요함이 드러났다. 실버는 그의 충실한 동반자이자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었다. 실버는 마치 사라진 민준이의 흔적을 쫓듯 준우를 미지의 장소들로 이끌었다. 준우는 비서실을 총동원하여 희망보육원이라는 이름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없었지만 민준이의 일기장에 적힌 것이라면 분명 어떤 식으로든 존재했을 터였다. 몇 주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비서는 낡은 지역 신문기사 하나를 찾아냈다. 30년 전 작은 마을에서 운영되던 미인가 보육원 희망보금자리가 정부의 단속으로 폐쇄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당시 원장이 아이들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었다는 고발 내용도 담겨 있었다. 희망보금자리, 민준이가 희망보육원이라고 썼다는 건 아마도 그곳이었을 겁니다. 준우는 실버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실버는 그의 무릎에 턱을 괴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비서에게 희망보금자리, 보육원 관계자나 그곳 출신 아이들의 행방을 추적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당시 원장의 행적에 주목했다. 그는 민준이가 화재에서 살아남아 그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동시에 청룡사에도 사람을 보냈다. 깊은 산소 감자에서 과연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였지만 민준이가 남긴 마지막 단서였기에 놓칠 수 없었다. 실버는 준우가 조사에 몰두할 때면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강대호와 관련된 서류나 사진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기라도 하면 실버는 갑자기 으르렁거리거나 날카롭게 지저댔다. 마치 강대호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듯했다. 실버의 반응은 강대호가 화재와 관련되어 있다는 준우의 의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희망보금자리의 유일한 생존자 중 한 명인 당시 보육원 조리사였던 이순자 여사를 찾았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현재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준우는 곧장 실버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이순자 여사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총명했다. 준우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하고 사랑의 집 보육원 화재 사건과 민준이에 대해 물었다. 이순자 여사의 얼굴에 옅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사랑의 집, 그 불쌍한 아이들. 민준이 착한 아이였지.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몇 안 됐는데. 그녀는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을 감았다. 여사님, 혹시 민준이라는 아이가 그날 밤 화재에서 구출된 후 희망보금자리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희망보금자리. 그곳은 지옥이었지. 거기 원장이란 놈은 사람도 아니었어.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아이들을 팔아넘기거나 심하게 다루기도 했지. 준우는 숨을 죽였다. 그럼 민준이가 그곳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내가 알기로는 사랑의 집 화재 때 살아남은 아이들 중 몇몇이 희망보금자리에 강제로 넘겨졌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 원장이 돈을 받고 넘겨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지. 그때 같이 넘어간 아이들 중에 아주 영리하고 착한 아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민준이었을지도 모르겠군.
이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마침 구름이라는 하얀 강아지도 같이 왔다고 하더군. 걔가 아이를 따라왔다고 준우는 실버를 바라보았다. 실버는 이순자 여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의 털은 더 이상 하얗지 않았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누런빛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이순자 여사의 증언은 실버가 구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었다. 그럼 민준이와 구름이는 그 희망 보금자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순자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희망 보금자리가 폐쇄될 때 아이들이 모두 사라졌어. 몇몇은 다른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몇몇은 행방불명됐지. 그 원장이 워낙 교활해서 아마 아이들을 어딘가에 팔아넘겼을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있었네. 나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지. 나도 살아야 했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다만 희망보금자리 원장이 아주 가끔 어떤 높은 양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돈 봉투를 건네받는 걸 봤다는 소문이 돌았지. 그 양반이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소문도 있었어. 그 높은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준우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이름은 모르지. 그저 키가 크고 언제나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한 사내였다고만 들었어.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눈빛이 아주 차가웠다고. 딱 한 번 어쩌다 그 양반의 명함 같은 걸 주었는데 거기엔 무슨 성자 들어가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도 오래전 일이라. 성자 들어가는 회사. 준우는 강대호가 회장으로 있는 명성그룹을 떠올렸다. 소름이 돋았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강대호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대호는 그저 사업적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는 준우의 어린 시절과 민준이의 비극에 깊숙이 연루된 장본인이었다. 이순자 여사는 말을 마친 후 극도로 피곤해 보였다. 준우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요양원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실버가 준우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녀석은 이순자 여사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는 듯 보였다. 차에 올라타면서 준우는 강대회에게 복수하겠다는 불타는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강대호는 거대한 명성그룹을 이끄는 인물이었다. 그를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준우는 멈출 수 없었다. 민준이와 구름이,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위해서라도 그는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며칠 후 청룡사에서 연락이 왔다. 그곳 주지스님인 법연스님은 과거 희망보금자리와 인연이 있었다고 했다. 준우는 망설이지 않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청룡사로 향했다. 청룡사는 예상대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법연 스님은 인자한 얼굴로 준우를 맞이했다. 준우는 스님에게 민준이의 지도와 이순자 여사의 증언을 이야기했다. 법연 스님은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희망보금자리, 그곳의 아이들은 참으로 가여웠지. 내가 젊은 시절 가끔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네. 그러다 어느 날 원장이 갑자기 사라지고 보육원이 폐쇄되었지. 그리고 아이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네. 스님, 혹시 민준이라는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하얀 강아지 구름이와 함께요. 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고 말고 그 아이는 참으로 영특했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늘 어른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하얀 강아지 구름이는 그 아이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네. 구름이는 참으로 충직한 동물이었어.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유난히 강했지.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이가 청룡사로 온 적은 없습니까? 준우는 간절하게 물었다.
희망 보금자리가 폐쇄되던 날 밤이었네. 한밤중에 아이가 이 암자로 찾아왔어. 피투성이가 되어 구름이와 함께 말이야. 그 아이가 바로 민준이었네. 녀석은 심하게 다쳐 있었고 몹시 겁에 질려 있었지. 자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 그리고 자신에게 비밀 서류가 있다고 했네. 준우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민준이는 살아남아 청룡사로 왔었다니. 비밀 서류요. 그렇네. 보육권 원장이 가지고 있던 서류였다고 했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지. 민준이는 내게 그 서류를 맡기려 했어. 하지만 그때 추격자들이 암자까지 쫓아왔네.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들은 사납게 민준이를 내놓으라고 했지. 어린아이를 찾아 여기까지 온 그들의 잔인함에 나는 치를 떨었네. 내가 민준이를 숨겨주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아이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때 구름이가 필사적으로 짖으면서 그들을 막으려 했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민준이를 지키려 했지. 그 사이에 민준이는 서류를 가지고 암자 뒷산으로 도망쳤네. 그럼 민준이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우는 목이 메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구름이를 제압하고 민준이를 쫓아갔네. 나는 그때 다리가 부러져 아이를 따라갈 수 없었지. 그날 밤 민준이는 산속에서 사라졌네. 구름이는 심하게 다친 채 이 암자에 쓰러져 있었고 나는 구름이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네. 녀석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하지만 녀석의 눈빛 속에는 늘 민준이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가득했지. 녀석은 회복된 후에도 암자를 떠나지 못하고 민준이가 사라진 산을 맴돌았네. 아마도 주인을 찾기 위함이었겠지. 그러다 몇 년 전 갑자기 사라졌네. 아마 세월이 흘러 주인님의 모습이 많이 변했어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간 거겠지. 스님의 시선은 준우 옆에 앉아있는 실버에게 향했다. 실버는 고요히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듯 깊고 슬펐다. 구름이가 민준이의 마지막을 지켰고 또 스님 덕분에 살아남아 내게까지 왔군요. 준우는 실버를 끌어안았다. 실버는 준우의 품에서 고개를 부비며 옅게 낑낑거렸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에게 올 운명이었던 게지. 구름이는 자네를 찾아 민준이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그 비밀을 밝히라고 온 걸세. 그 서류, 어쩌면 민준이가 자네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일지도 모르겠군. 스님, 그 서류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자세히 보지는 못했네. 하지만 희미하게 명성이라는 글자가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원장의 이름과 몇몇 기업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던 것 같아. 아주 중요한 기밀 서류였겠지.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그렇게 끈질기게 쫓았던 걸 테고. 명성. 다시 한번 강대호의 이름이 준우의 뇌리를 스쳤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대호는 보육권 화재를 사주하고 민준이를 쫓아 서류를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서류는 아마도 강대호가 명성그룹을 키우는 데 사용했던 불법적인 거래나 비리를 담고 있을 터였다. 준우는 스님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청룡사를 떠나는 준우의 마음은 비통함과 함께 강한 결의로 가득 찼다. 그는 민준이의 마지막 유산이자 구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강대호의 죄를 밝혀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에는 강대호가 있었다. 이제 그와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준우는 직감했다. 청룡사를 떠나면서 준우의 머릿속은 강대호라는 이름으로 가득 찼다.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 그는 이제 준우의 오랜 악몽의 근원이자
민준이의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이었다.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흘렀다. 동시에 강대호가 가진 거대한 권력과 명성이 주는 위압감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준우는 물러설 수 없었다. 실버의 눈빛, 민준이의 마지막 흔적.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날 이후 준우는 미래테크의 업무 외 모든 시간을 강대호와 명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다. 실버는 그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다. 실버는 준우가 강대호에 대한 기사를 읽거나 그의 사진을 볼 때마다 으르렁거리거나 낮은 소리로 경고하듯 짖었다. 녀석의 행동은 강대호에 대한 깊은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본능적인 반응처럼 보였다. 준우는 강대호가 사랑의 집 보유권 부지를 매입한 과정부터 다시 파고들었다. 당시 대우건설은 신생 중소기업에 불과했지만 파격적인 조건으로 보유권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하여 여러 편법이 동원되었음이 준우의 눈에 포착되었다.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수상한 인사 이동과 퇴직 후 강대호의 다른 계열사로 이직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다. 강대호가 처음부터 이 부지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거군. 준우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민준이와 구름이가 그 희생양이었어. 준우는 과거의 사건들을 현재의 강대호와 연결시키는 고리를 찾기 시작했다. 강대호는 보유권 부지를 매입한 후 그곳에 최고급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그 수익이 명성그룹 성장의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이었다. 그의 성공 뒤에는 어린 생명들의 비극이 숨겨져 있었다. 어느 날 준우는 실버와 함께 명성그룹 본사 건물을 지나게 되었다. 거대하고 웅장한 유리 건물은 마치 강대호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듯했다. 실버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본사 건물을 향해 격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녀석의 짖음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깊은 분노와 좌절감이 담겨 있는 듯했다. 명멍멍, 멍멍멍멍. 실버는 목청껏 울부짖었다. 준우는 실버를 제지하려 했지만 녀석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듯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였다. 건물 현관에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미끄러져 나왔다. 강대호의 차였다. 강대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준우와 실버에게 잠깐 머물렀다. 그의 눈빛 속에는 오만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냉소가 서려 있었다. 실버는 강대호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목줄을 잡아당겨 그의 손목이 꺾일 듯 아팠지만 준우는 놓을 수 없었다. 녀석은 강대호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구름아, 저자가 정말 너와 민준이에게 그 끔찍한 짓을 한 것이 맞다면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준우는 실버를 끌어안고 다짐했다. 준우는 강대호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명성그룹의 불투명한 사업 관행과 과거 논란이 되었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직접적으로 보유권 화재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아직은 증거가 부족했고 강대호의 방어망이 견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목표는 강대호의 약점을 흔들고 그의 오만함을 자극하여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강대호는 준우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처음에는 어린 후배의 측이 어린 도발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준우가 제기하는 의혹들이 명성그룹의 핵심 사업과 연결되기 시작하자 강대호는 준우를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준우를 견제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자금줄을 막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김준우,
젊은 놈이 감히 어른 흉내를 내는군. 강대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명성그룹의 힘을 보여줘야겠어. 준우는 강대호의 방역에 대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현금 자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그는 이미 명성그룹과의 싸움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직감했다. 그러던 중 준우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제보자는 자신을 명성그룹의 양심이라고 소개하며 강대호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비리와 관련된 핵심 증거가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곳은 강대호가 은밀하게 관리하는 개인 별장이었다. 제보자는 강대호가 워낙 의심이 많아 중요한 서류들을 자신의 사무실이나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외부에 숨겨둔다고 귀띔했다. 그 별장은 아주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경비가 삼엄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준우는 망설였다. 익명의 제보를 믿을 수 있을까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일기장과 실버의 행동, 그리고 이순자 여사와 법연 스님의 증언이 그를 움직였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비서에게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부재 시 미래테크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실버와 함께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제보자의 말처럼 깊은 산속에 숨겨져 있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비포장 도로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자 으리으리한 철문과 높은 담장이 나타났다. 주변에는 CCTV와 경비견들이 득실거렸다. 준우는 별장 주변을 며칠간 은밀하게 탐색했다. 실버는 놀라운 후각과 지능으로 경비견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위험한 장소를 미리 알려주었다. 녀석은 마치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처럼 준우를 도왔다. 밤이 깊어지자 준우는 실버와 함께 별장 침투를 시도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이용해 경비망을 피하고 숲속 깊은 곳으로 우회하여 별장 뒤편으로 접근했다. 실버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미세한 냄새 변화에도 반응하며 준우에게 위험 신호를 보냈다. 별장 뒤편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다. 실버는 창고 문 앞에서 킁킁거리며 흥분한 듯 짖었다. 멍멍멍멍 준우는 직감했다. 이곳이 바로 강대호가 비밀을 숨겨둔 장소였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낡고 부식되어 있었다. 준우는 휴대하고 있던 공구로 자물쇠를 부수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잡동사니들이 가득 쌓여 있었지만 준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창고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나무 상자였다. 실버는 상자 주위를 맴돌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상자 안에 민준이의 흔적이 담겨 있는 듯했다. 준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서류철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서류철들 사이에서 준우의 눈에 낯익은 봉투 하나가 보였다. 오래되고 빛바랜 봉투였다. 준우는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민준이의 서툰 글씨로 형에게 꼭 읽어줘 라고 쓰여 있었다. 준우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민준이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민준이가 희망보금자리에서 스님에게 맡기려 했던 그 서류가 들어있을지도 몰랐다. 그 순간 밖에서 경비견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침입을 감지한 경비병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준우는 서류철들을 서둘러 자신의 가방에 쓸어 담았다. 실버는 창고 문을 향해 날카롭게 지저댔다. 어서 가자. 실버 준우는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왔다. 별장 주변은 이미 경비병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포위되었다. 사방이 막혔다. 준우는 필사적으로 도망칠 곳을 찾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때 실버가 갑자기 준우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숲속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다. 녀석은 준우에게 몸을 피하라고 알리는 듯 했다. 준우는 실버의 본능을 믿었다. 그는 실버가 이끄는 대로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뎠다. 준우는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발목이 심하게 꺾여 있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때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준우는 움직일 수 없었다.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명명명. 실버가 준우의 앞에 서서 경비병들을 향해 맹렬히 지저댔다. 녀석은 마치 준우를 보호하려는 듯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았다. 경비병들은 실버에게 총을 겨눴다. 준우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실버. 하지만 실버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은 최후의 순간까지 준우를 지키려는 듯 필사적으로 짖고 있었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실버의 몸이 붉은 피로 물들었다. 녀석은 힘없이 쓰러졌다. 그 순간 준우의 머릿속에 봉인되었던 끔찍한 기억의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날 밤 보육권 화재 현장에서 불길 속에서 자신을 밀어내고 민준이의 손을 잡고 도망치던 작은 하얀 구름이, 그리고 자신을 덮치려던 불길 속에서 구름이가 자신을 밀어내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던 모습. 구름이는 그때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었다. 구름아 안 돼. 준우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게는 구름이었다. 그리고 녀석은 그때처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희생했다. 그 순간 준우는 얼어붙었다. 민준이가 남긴 마지막 유산, 그리고 구름이의 2번에 걸친 희생.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강대회에게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다짐했다. 핏빛으로 물든 실버의 몸을 부여잡고 준우는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총성은 숲의 고요를 산산조각냈고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실버의 눈은 힘없이 감기고 있었다. 녀석의 따뜻한 몸에서 온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준우는 절규했다. 구름아, 구름아 안 돼. 그의 뇌리에는 보육권 화재의 악몽이 겹쳐졌다. 붉은 불길 속에서 자신을 밀쳐내고 민준이를 끌어안던 어린 구름이의 모습, 그 작은 몸으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던 녀석의 희생,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실버. 30년의 세월을 넘어 구름이는 같은 방식으로 준우를 지켜냈다. 그 순간 준우는 자신이 잊고 지내던 모든 진실과 마주했다. 그의 기억 속 봉인되었던 문이 활짝 열리며 끔찍했던 그날 밤의 모든 잔혹한 장면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준우는 실버를 품에 꼭 안고 흐느꼈다. 총성이 다시 울리고 경비병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준우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보고 눈을 번뜩였다. 그 가방 내놔. 순순히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 서류는 너희 같은 악마들에게 넘어가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실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준이의 마지막 유산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준우는 살아야 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었다. 경비병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준우는 발목을 다친 채였지만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맹세한 투사였다. 그는 발목의 통증을 무릅쓰고
숲속으로 도망쳤다. 경비병들이 그를 뒤쫓았다. 총성이 다시 한번 숲을 가르고 준우는 죽으림을 다해 달렸다. 다행히 깊은 숲속은 복잡했고 어둠은 그의 도주를 도왔다. 그는 실버를 품에 안고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피와 땀으로 범벅된 채 그는 간신히 경비병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그는 간신히 안전한 곳에 몸을 숨겼다. 실버는 그의 품에서 미동도 없었다. 준우는 녀석의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구름이는 정말로 떠났다. 두 번의 삶을 통해 자신을 지키고 두 번의 희생을 통해 진실을 알려준 충직한 친구이자 가족이 준우는 실버의 시신을 땅에 조심스럽게 묻어주었다. 주위에 돌을 쌓아 작은 무덤을 만들었다. 구름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네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저들의 죄를 밝혀낼게. 반드시.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실버를 묻은 후 준우는 자신이 있는 곳이 강대호 별장 뒷산 깊은 곳임을 알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연락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어조는 단호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로 가 강대호의 비리 혐의를 고발할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해. 준우는 실버에게서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서류철들과 함께 민준이가 남긴 편지가 있었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형에게 이 편지를 형아가 읽고 있다면 난 더 이상 없을 거야. 그때 불이 났을 때 나는 구름이랑 같이 도망쳤어. 이상한 아저씨들이 우릴 쫓아왔어. 그들이 아저씨들에게 돈을 받고 우리를 잡아가려 했어. 보육권 원장도 그들과 한패였어. 구름이가 날 지켜줬어. 구름이는 날 데리고 이 희망보금자리라는 곳으로 도망쳤어. 하지만 이곳도 지옥이었어. 원장은 우리를 나쁜 아저씨들에게 팔아넘기려 했어. 나는 우연히 이 서류를 찾았어. 아저씨들이 이걸 찾으려고 날 쫓아다녔어. 이 서류에 그들의 모든 나쁜 짓이 다 적혀 있어. 명성이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들도 많아. 이 서류는 형아가 꼭 알아야 할 거야. 내가 이걸 스님께 맡기려 했지만 그들이 또 쫓아왔어. 난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어. 구름이에게도 미안해. 이 서류가 형아 손에 꼭 닿았으면 좋겠다. 형아, 항상 강하고 착한 형아였지. 나는 형아가 이걸 다 밝혀내줄 거라고 믿어. 구름이가 형아를 꼭 찾아줄 거야. 구름이는 특별한 개니까. 형가,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민준이의 편지는 거기서 끝이 났다. 준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3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동생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민준이는 마지막까지 준우를 생각했고 강대호의 죄를 밝혀줄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던 것이다. 준우는 서류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대우건설이 보유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로비와 자금 세탁 내역, 그리고 당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게 건네진 검은 돈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또한 강대호가 희망보금자리 원장과 결탁하여 아이들을 인신매매하려 했던 정황 증거들, 그리고 사랑의 집 보유권 화재가 강대호의 지시로 방화된 것이라는 증언이 담긴 녹취록까지 있었다. 민준이는 강대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증거들을 손에 넣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경찰차가 준우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준우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수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강대호와 싸우기로 결심했다. 준우의 고발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래테크의 젊은 CEO 김준우가
거대 기업 명성그룹의 강대호 회장을 정면으로 고발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특히 준우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30년 전 보유권 화재의 진실, 아동 인신매매 시도, 그리고 그 배후에 명성그룹 회장 강대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준우가 제출한 서류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의 진술은 일관적이었다. 강대호는 준우의 고발을 부인하며 언론 플레이를 펼쳤지만 여론은 이미 그에게 등을 돌렸다. 명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대호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강대호는 검찰에 소환되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준우가 자신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준우가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내밀었다. 특히 민준이의 육성으로 녹음된 녹취록이 공개되자 강대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녹취록에는 강대호가 직접 보유권 화재를 지시하고 희망보금자리 원장에게 아이들을 팔아넘기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법정에선 강대호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준우는 증인석에 서서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민준이와의 우정, 구름이와의 추억, 그리고 30년의 세월을 넘어 찾아온 진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특히 실버의 희생에 대한 증언은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강대호는 재판 내내 침묵하거나 준우를 비난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마지막 변론에서 준우는 강대호에게 말했다. 회장님은 저의 어린 시절을, 제 친구를, 그리고 구름이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희의 진실을, 정의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강대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살인교사 방화, 아동 인신매매 시도, 횡령 및 배임 등 수많은 죄목이 그에게 지워졌다. 그는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명성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고 강대호의 이름은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오점으로 남았다. 준우는 법정을 나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 정의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준이와 구름이의 희생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마치 그들의 영혼이 평화롭게 쉬고 있는 듯했다. 법정을 나서는 김준우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묵직한 돌덩이가 남아있었다. 강대호는 마땅한 죗값을 치렀고 민준이와 구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지만 그들의 빈자리는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슬픔으로 남았다. 그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더 이상 성공을 향해 질주하던 과거의 잔상만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고통과 불의, 그리고 진실을 향한 끈질긴 싸움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실버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조용히 앉아 실버의 이름을 불렀다. 녀석이 그의 곁에 있었던 짧은 시간 동안 실버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그의 잊혀진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였고 그에게 용기와 진실을 가져다 준 구원자였다. 구름아, 민준아, 이제 편히 쉬어. 너희들의 복수는, 아니, 너희들의 정의는 이루어졌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준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아픔을 외면했고 민준이와 구름이의 존재를 망각했다.
하지만 실버의 등장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고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이었다. 그는 민준이의 유품인 일기장과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다. 특히 편지는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민준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하며 남긴 사랑과 믿음의 증표였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준우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았다. 준우는 명성그룹 해체 후 남은 강대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그는 강대호의 불법적인 수익으로 세워진 명성그룹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보유권과 유기견 보호소를 짓기로 결정했다. 보유권의 이름은 민준 사랑의 집, 유기견 보호소의 이름은 구름이의 보금자리로 명명했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는 민준이나 구름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에 소외된 아이들과 동물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고 싶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준우는 보유권과 유기견 보호소 운영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 테크,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다. 그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젊은 나이에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의 모습은 깊은 감동을 주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강대호의 잔당들이 준우를 방해하려 했고 과거의 그림자들이 그를 괴롭히기도 했다. 하지만 준우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와 구름이의 영혼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존재가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는 민준이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만났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과거의 민준이를 보았고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지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유기견들을 보며 구름이를 떠올렸다. 그는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내밀었다. 그들의 작은 변화를 보며 준우는 자신의 마음속 상처도 서서히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민준 사랑의 집 건설 현장을 찾았다. 뼈대만 남아있던 강대호의 건물 자리는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보유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그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다 문득 보유권 부지 한쪽에 심겨있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그 나무는 보유권 화재 때도 살아남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준우는 나무 밑동에 손을 얹었다. 나무는 마치 민준이와 구름이의 영혼이 깃든 듯 따뜻하고 굳건했다. 그는 생각했다. 비록 민준이와 구름이는 자신 곁을 떠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준우의 삶을 변화시켰고 이제 더 많은 아이들과 동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이 새로운 보유권과 보호소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준 사랑의 집과 구름이의 보금자리는 성공적으로 개원했다. 준우는 아이들과 동물들에게 둘러싸여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동물들의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는 가끔 보유권 아이들과 함께 구름이의 보금자리를 방문했다. 아이들은 유기견들과 함께 뛰어놀았고 유기견들은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받으며 상처를 치유해갔다. 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나 슬픔이 없었다. 대신 따뜻함과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그는 강대호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다. 민준이와 구름이가 그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복수의 단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 귀한 선물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준우는 민준이와 실버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그는 무덤계 작은 꽃 한 송이를 놓았다. 민준아, 구름아, 이제 난 괜찮아. 너희가 준 사랑과 용기 덕분에 난 이제 행복해.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늘에는 뭉게뭉게 피어나는 흰 구름이 떠 있었다. 마치 민준이와 구름이가 그를 향해 미소 짓는 듯했다. 준우는 그 구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사랑한다. 내 친구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오직 빛과 희망만이 가득했다. 그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와 의미를 찾았다. 시간은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갔다. 김준우의 삶은 과거의 짐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냈다. 강대호의 몰락은 단순한 권선징각을 넘어 사회 전체에 만연한 탐욕과 비리를 고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퍼져나갔고, 준우는 더 이상 차가운 도시의 사업가가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휴머니스트이자 약자의 대변인으로 기억되었다. 민준 사랑의 집 보육권과 구름이의 보금자리. 유기견 보호소는 준우의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사람들의 후원 속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준우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는 직접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유기견들을 돌봤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보육권의 아이들은 준우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들은 준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키웠고,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렸다. 준우와 민준이. 그리고 그들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하얀 강아지 구름이의 모습이었다. 준우는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민준이와 구름이의 영혼이 이곳에서 다시 살아 숨 쉬는 것 같았다. 유기견 보호소는 항상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상처 입고 버려졌던 개들은 준우와 직원들의 보살핌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았다.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개들을 보며 준우는 구름이를 떠올렸다. 구름이 역시 그렇게 사랑받는 가족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곳이 구름이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생각했다. 그는 유기견 보호소 한켠에 작은 공원을 만들고 실버의 숲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곳에는 실버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은빛 조각상이 세워졌다. 준우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성공을 향한 집착 속에서 소중한 가치들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민준이와 구름이의 희생은 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돈과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사랑과 나눔, 그리고 약자를 위한 헌신에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준우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갔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준우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많은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리더였다. 어느 봄날, 준우는 보육권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떠났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민준이와 구름이가 묻힌 작은 언덕이었다. 준우는 아이들에게 민준이와 구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경청했고 그들의 눈빛은 슬픔과 경외감으로 빛났다. 한 아이가 작은 꽃 한 송이를 무덤께 놓으며 말했다. 민준이 형아, 구름이 형아, 편히 쉬세요. 저희가 형아들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요. 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다. 그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민준이와 구름이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준우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고 더 많은 생명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뭉게뭉게 피어나는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구름이가 자신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을 구하는 듯했다. 준우는 구름을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긴 여정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종착역에 도달한 듯했다. 삶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새로운 의미가 그의 존재를 가득 채운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만이 그의 곁에 머물렀다. 그의 삶은 그렇게 구름 위의 4번의 지짐으로 시작된 기적과도 같은 여정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다.